왕의 여인.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니 어찌 내가 동일이야. 낯선 손님이 찾아들었다. 그것도 깜깜한 밤을 통해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인기척만을 내비치던 대문 소리에 기척이 없자 점차 강렬해졌다. 연희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대자 동희는 지난번 자신을 구해준 선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라 하였다. 그야말로 밤손님이었다. 삿갓의 양옆으로 구슬로 꿰어진 긴 줄이 보였다. 풍류를 즐기는 한량 같았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흑단으로 만들어 금장식을 넣은 부채를 들었고 다른 손에 손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탓으로 이목구비를 상세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귀함이 흘렀다. 행세로 보아하니 자신을 구해준 이는 아닌 듯하였다. 동희는 문을 다시 닫으며 안에서 말을 건네었다. 뉘신지요? 뉘신데 이 아밤에 남의 집에 드셨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 외다. 대문 너머로 꽃향이 짙어 나도 모르게 들었소이다. 이댁 안주인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이면 그냥 지나치실 것이지 경망스럽습니다. 이곳은 아녀자 홀로 지내는 곳이오니 어서 물러가시지요. 그러지 아니하면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관아에 고한다. 나는 그대를 아는 사람인데 그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오. 나를 모르시겠소? 동희는 밤손님의 목소리와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가 없었다. 아는 이도 없었다. 문 밖 출입이 금해져 있었으니 아는 이가 없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소문이 돈 모양이었다. 홀로 내쳐져 사는 박복한 여인네라 벌써 소문이 돈 모양이었다. 그렇지 아니하고선 사내가 날아들리 만무하였다. 동희는 자주적인 냉소를 머금으며 입을 열었다. 홀로 지내는 아녀자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배웠는지요? 보아하니 굵게나 읽은 선비 같아 보이는데 학문은 닦지 않고 부녀자 희롱하는 것만 배웠나 봅니다. 수절하는 몸이옵니다. 그러니 그 마음 더럽히지 마시고 돌아가시지요. 허허, 어디 무서워서 벗이나 삼겠소이까. 나쁜 마음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오. 문을 열어보시오. 정녕 나를 모른단 말이오. 문을 열어 나를 본 연후에 박대를 해도 하시구려. 끝내 동희의 방문은 열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심지의 불이 꺼졌다. 어둠만이 낯선 밤손님을 칭칭 감고 있었다. 하하, 알겠소이다. 내 이만 돌아가리다. 하지만 다시 찾을 것이오. 그땐 내치지 마시고 시나 읊조리며 그림이나 그리고 벗이나 합시다. 낯선 밤손님의 웃음소리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웠다. 닫히는 대문 소리에 의해 다시금 메아리로 들리는 듯하였다. 연희는 급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느라 문지방에 정강이를 부딪혔다. 찌은 정강이를 끌어안으며 연희는 방정을 떨었다. 동희가 심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괜찮으냐? 어디 좀 보자. 그러기에 왜 그리 호들갑을 떨어? 동희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올려 정강이를 들여다보았다. 껍질이 까져 발갛게 멍이 앉아 있었다. 동희는 혀를 차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연희는 치마를 내리고는 조금 전의 일들을 입으로 풀어놓았다. 쇳내도 어디서 본 듯한데 도통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으니? 그나저나 굉장히 높은 양반이면 틀림없습니다요. 그죠? 옷차림새 하며 그 뭐냐 들고 있던 부채에 금으로 그림까지 새겨 넣었던데요. 어디서 배웠더라? 하긴 우리 아씨 인물을
도성 안에서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간요? 이러다 우리 아씨 팔자 피는 거 아니어요? 인물이 훤하게 생긴 것도 어찌 그리 잘났던지. 그리 잘났더냐? 벌써 소문이 동게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혼자 사는 아녀자의 집에 무리하게 든다 하더냐. 소박당한 처지에 무슨 수로 팔자를 핀다 하더냐. 그런 소리는 입에 담지 마라. 혹여 누가 들을까 겁난다. 아씨도 뭐가 걱정입니까요? 저런 사내나 품으며 입에 풀칠이나 하면 되지요. 막말로 그런다 하더라도 뭐가 바뀝니까요? 어차피 내쳐진 처지에 평생 이러고 사실 겁니까?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꽃다운 청춘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아씨가 어디 메인 몸입니까요? 아씨가 사내를 여러 만나든 말든 이제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요. 아까우면 어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쩔 것이냐. 되었다. 그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달빛에 그려진 낯선 밤손님의 윤곽이 떠나지 않았다. 말은 함부로 하는 듯하였으나 막돼 먹은 사람 같지는 않았다. 저런 위인의 시선도 자신을 향해 날아오건만 왜 이동의 어여쁨은 받지 못하였을까? 왜 지아비는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까? 한낱 기생과의 약조가 그리도 중요하였을까? 그 약조를 지킴에 있어 이동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은 조강지차가 아니었던가. 동희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답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헛된 고민이었다. 이동은 다시금 직첩을 돌려받았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동희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나라님의 어명을 거역할 만큼 그는 자신이 싫은 것이었다. 그렇다 하면 무얼 하겠는가. 나라님도 야속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리 쉽사리 직첩을 돌려주었으니 말이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혼자가 되어버렸다. 동희는 서럽고 외로웠다. 봄이 찾아들면 가까운 절에라도 다녀오고 싶었다. 비군이라도 되고 싶었다. 그러나 승유 억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어지는 사찰이 많지 않았다. 스님들의 도성 출입 또한 제한되어 길을 나선다 할지라도 도성 밖 지리를 모르는 동희에겐 힘이 들 게 뻔하였다. 바느질로 인해 손이 부르텄다. 손끝 마디마디 물집이 박혔고 그것들은 기어이 터져 동희의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연희는 연경비의 말처럼 사내의 품속에서 하루하루 피어나고 있었다. 터진 물집을 바라보며 동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 밖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낮인 데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리 없는 곳에 낯선이가 또 든 모양이었다. 그때의 그 밤손님일지도 몰랐다. 뒤시오, 여긴 아녀자만이 사는 곳인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면 밤손님은 아니었다. 동희는 자신을 안고 왔던 선비를 떠올렸다. 열린 대문 사이로 선비가 들어왔다.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품새로 보아 양반인 듯했고 가물거리는 기억으로 보아 은인 같기도 하였다. 동희는 문을 다시 닫으며 제법 큰 소리로 선비에게 말을 넣었다. 지난번 저를 구해주신 분이신지요? 여긴 선비님께서 들르실 곳이 못되옵니다. 하오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고마웠다는 말씀만 전하옵니다. 그래도 선비는 말이 없었다. 연희에 이어지는 말로 보아 선비는 대문을 이미 들어선 모양이었다. 동희의 심장이 간헐적으로 뛰었다. 그것은 이내 폭발할 것 같았다. 기다림과 고마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괘씸한 것이었다. 연희의 당황함으로 인해 선비의 정체를 안 것이었다. 누구? 갑상이 아니야? 미친 모양일세. 전한 것이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이 큰 죄인지 몰라? 미쳤어. 나가! 얼른 나가란 말이야.
너에게 볼 일이 있어 온 게 아니니라. 아씨를 뵈러 왔을 뿐이다. 올래?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일세. 가쓰고 도프만 입었다고 해서 니놈이 양반이라도 돼? 죽기 싫으면 얼른 그 옷 벗고 돌아가. 돌아가란 말이야. 보다 못한 연희가 갑상을 밀쳐내며 마당에서 옥신각신하였다. 처음에는 장신구를 제멋대로 떠맡기더니 이제는 생명의 은인이란 명목으로 천한 쌍것까지 자신을 업신여긴다 생각하니 동희는 울컥 화가 났다. 애초부터 자신을 우습게 여겼음이 분명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대부의 여식을 길거리에서 희롱하지도 않았거니와 지난번처럼 뒤를 밟지도 않았을 터였다. 그리고 양반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을 기웃거리지도 않을 것이었다. 시댁에서 내쳐지고 지아비에게서 버림까지 받자 더욱 그러했을 것이리라. 어쩌면 계획적인 의도로 영천군 댁에 은그릇을 만들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치자 동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연경비와 내통을 하여 자신을 이리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동희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꼿꼿하게 굳어버린 몸 또한 그러했다. 동희가 입을 열었다. 열린 입으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들라하여라. 동희의 싸늘한 말투에 문 밖에서 연희가 막아섰다. 아씨, 이놈이 하는 짓이 어디 제정신입니까? 안 됩니다요. 갑상이는 뭐라는 거야? 어서 돌아가라니까. 들라 하지 않았더냐. 동희는 연희의 말을 자르며 갑상에게 소리쳤다. 연이어 갑상의 기침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렸다. 미색에 가까운 하늘빛이 스민 도포를 걸친 갑상은 누가 봐도 양반댁 자제였다. 기품이 있어 보였고 애초부터 그리 자란 도령처럼 점잖아 보이는 것이 선량한 광휘까지 갖추고 있었다. 갑상의 전혀 다른 모습에 잠시 동안 동희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근엄함마저 흘러나왔다. 갑상은 네 곳으로 터진 도포자락을 뒤로 흩날리며 자리에 앉아 동희를 마주하였다. 그것은 솜씨가 대단하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여전히 짙은 눈썹 아래로 눈빛이 살아 숨쉬었다. 무엇을 하자는 게냐? 한순간에 천양지차가 된 나를 보니 내가 만만해 보이고 우습더냐. 그리 말씀하시고 싶다 하시면 그리 하십시오. 하오나 한 번도 아씨를 그리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이더냐? 나를 이리로 데려온 자가 네가 맞느냐? 그러합니다. 동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이더냐?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희롱한단 말이더냐? 너는 그러했느니라. 출가 전 나에게 뒷꼬지를 던져줄 때부터 그러했느니라. 내 말이 틀렸더냐? 그래서 서방님 댁에 나타난 것이었고 나를 이리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사주더냐? 누가 너를 사주하였더냐? 연경비더냐? 내 앞에서 그리 큰 소리 쳐놓고 내가 그리 하찮더냐? 내 그래도 고운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네 놈이 준 그 뒷꼬지를 간직하였느니라. 그런 내가 한심하구나. 한 가지만 묻겠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동희의 침착함은 대단하였다.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 또한 갑상을 주시하며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그것은 갑상도 마찬가지였다. 주눅이 들었을 만도 하였지만 갑상 또한 동희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강하면서도 온순했다. 온순하면서도 격렬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웠다. 동희는 갑상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갑상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차분하기 그지없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합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압니다. 누구의 사주냐고 물었습니다. 그 누구의 사주도 없었습니다. 그 댁으로 은장이가 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연경비라는 기생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왜 양반 행세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반쪽이 양반이기 때문입니다. 아씨를 희롱한다 하였습니다. 업신여긴다 하였습니다. 우습게 본다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씨를 한 번도 그리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도 모르시겠습니까? 정령인의 마음을 그리도 모르시겠습니까? 동희가 고개를 들어 갑상을 쏘아보았다. 더 이상 너와 말을 섞고 싶지 않구나. 당장 나가거라. 너는 내게 거짓을 구하고 있음이야. 네 아비가 누구인지는 뻔히 아는 사실이다. 너를 끝까지 믿어보려 하였건만 내 어리석음이다. 그건 나의 어리석음이다. 당장 물러가라 하지 않느냐? 말씀은 마저 끝내고 물러나겠습니다. 그 은장이는 아비가 아니옵니다. 첩실의 소생으로 양반의 피는 물려받았으나 그리하면 무얼 하겠습니까? 버젓이 축첩제가 이루어지면서도 첩실에게서 소생한 자식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얼금구법은 무엇입니까? 한 아비 밑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학문이 빼어나다 하더라도 관직으로 나갈 수 없음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몸의 비통함입니다. 그러니 천한 쌍것과 매다르며 어찌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어려서부터 어미로 인해 시화를 즐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누구의 재주인지 다행히도 손재주가 있었으니 그 길로 재물이나 모아보자는 심산으로 은장이를 찾았지요. 기생들의 조상화나 그려주며 술독에 빠져 살고도 싶었습니다. 이리 살면 무얼 하나 목숨을 끊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씨를 보았습니다. 하면 매와 꽃비를 뿌려주고 서신을 넣은 것이 너희더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그리 사시는 것 또한 싫었습니다. 동희는 말없이 일어나 한쪽에 놓아둔 지필목을 대령하였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송연목을 잡고 정성을 들여 갈기 시작하였다. 방 안에 서서히 묵향이 돌았다. 갑상은 동희의 행동을 지켜보다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를 깔고 붓을 집어들었다. 갑상은 흐트러짐 없이 이해를 갖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편편황조, 자웅상의, 녀마지독, 수기, 여귀. 갑상이 붓을 놓자 동희도 먹을 뉘었다. 힘이 있으면서도 정갈한 필체였다. 본시 매화 꽃비를 맞으며 보았던 서신의 글씨체였다. 그러나 별체에서 연경비에게 빼앗겼던 서신의 글씨체는 아니었다. 분명 아니었다. 그날 서신의 글씨체는 급한 나머지 흩날린 것이었다. 글을 안다고는 하나 잘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글씨였다. 동희가 한지에 적힌 것을 바라보다 갑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무엇이더냐? 무엇인지는 알고 적었을 터 읊어보아라. 꾀꼬리 오락가락 암수 서로 논이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곰 돌아가랴. 누가 지었더냐? 유리왕이 왕비가 죽자 두 여인을 계실로 맞아들였는데 왕이 사냥을 나간 뒤 화희라는 여인이 치희를 모욕하여 쫓아내었고 이를 안 유리왕이 뒤를 쫓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탄식하다 짝을 지어 날아가는 황조를 보고 지었다 들었습니다. 동희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자신을 비유하여 노래하는 황조가가 아니던가. 동희는 씁쓸히 웃고 말았다.
그리고는 웃음을 거두고 갑상을 쳐다보았다. 어찌되었건 이제 너와 끈을 놓고 싶다. 나를 마음속에 두고 흠모하였다면 잊어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다른 이를 품을 수가 없는 몸이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너는 아니니라. 내가 한순간 절벽에서 낙하하였다고는 하나 나는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이니라. 그러니 오늘로써 나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도록 하여라. 아씨, 이대로 아씨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든 가십시다. 그도 아니 되면 화전이라도 가꾸며 사십시다. 나와 함께 가십시다. 너는 아니라 하지만 아직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지아비에게 버림받고 목숨을 끊지는 못할 망정 이리 살아가니 내가 가소롭기도 할 터. 나는 이제 동이가 아니니라. 나는 예전에 내 가슴에 있던 내가 아니니라. 다시는 발길을 하지 마라.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 간직할 것이다. 그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할 수 없습니다. 혼자가 되신 몸이 아닙니까? 저와 함께 간다 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박을 당한 아녀자들이 새벽녘 당산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인을 새로이 만든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청상과부가 되어 수절을 하는 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과 함께 가십시다. 동희는 단호한 갑상의 말에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갑상의 강한 눈빛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하면 어찌하겠다는 말이더냐. 정녕 나를 욕보이고 싶다더냐. 말하지 않았더냐. 너는 아니라고 말이다. 네 신분도 밝혔겠다.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하니 이러는 내가 만만히 보이느냐.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보아라. 맞다. 내가 어찌 동일이야. 내가 어찌 사대부의 아녀자랴. 나는 이미 내쳐진 몸. 나를 가지고 싶은 것이더냐. 나를 품고 싶었던 것이더냐. 이제 그리하여도 되는 몸으로 보이더냐. 그래, 짓밟아 보아라. 어디까지 밟히나. 한번 보자꾸나. 동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은장도를 꺼내어 머리맡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바로 갑상이 만든 은장도였다. 난 문양이 그려진 그것은 여전히 빛을 내며 반짝거렸다. 갑상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아씨를 내 정인으로 삼고 그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귀하게 품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씨가 그리하면 이 몸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라도 기별을 하십시오. 화전을 일구며 살자 하시면 그리할 것이고 도성을 빠져나가 살자 하면 그리할 것입니다. 신분을 감추고 살자 하면 그리도 할 것입니다. 아씨가 원하는 대로 그리 살 것입니다. 반쪽짜리 양반이라 마음까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은 온전히 아씨를 담고 있을 것이니 마음이 바뀌면 기별을 하십시오. 갑상이 문을 열고 나섰다. 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연희가 달려들어왔다. 그리고는 동희를 일으켜 세웠다. 연희는 갑상이 써놓은 황조가를 보고 소스라쳤다. 참말인가 보네요. 저놈이 빈말은 여태 하지 않았지만 양반 떼또령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연희야,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예? 예, 아씨. 연희는 황조가가 적힌 한지를 다시금 내려놓고 방을 나섰다. 방을 나서면서도 계속해서 황조가 글귀를 힐끔거렸다. 동희가 바로 앉아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왜 흔들리지 않으랴. 인물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고 태생이 천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지한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자신을 흠모한 사내가 아니었던가. 이곳을 떠나 유유자적 그리 살고도 싶었다. 깨끗해 보였다. 고든 대나무 같아 보였다. 그러나
비운이 떠나지 않았던 동이었다. 자신으로 인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할까 두려웠다. 동이가 방문을 틀어 잠그고는 그것과 같이 우르르하였다. 방 안이 컴컴해지는 걸로 보아 밤이 찾아드는 모양이었다. 동이는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벌써 연희가 상을 보고 있었다. 상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뭐하러 나오셨대요. 마음도 심란하실 텐데. 동이는 낮과는 달리 활짝 웃으며 상을 들어올렸다. 내일부터는 같이 상을 차리고 같이 먹자꾸나. 네 것도 가지고 들어오너라. 연희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무리 노비라지만 동이는 연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친구였다. 가족이었다. 동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인척이나 다름없었다. 밥상을 마주한 동이가 연희의 밥을 보며 물었다. 그러지 마라. 너는 내게 가족이나 다름없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쌀밥을 먹으면 너도 같이 먹고 네가 보리밥을 먹으면 나도 같이 먹을 것이니라. 내가 고깃국을 먹으면 너도 먹을 것이고 물 한 잔을 마셔도 같이 할 것이니라. 너는 내게 자매나 마찬가지니라.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니라. 아씨.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동이가 숟가락을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밥을 떴다. 늦은 저녁이었다. 연희가 극구 말림에도 불구하고 동이가 상을 들고 나섰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다시 남정네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잠시 이어 큰 목소리가 담을 넘어왔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갑상이 다시 찾아올리는 만무하였다. 명랑하게 화학 트인 것이 예전 밤손님의 목소리인 듯하였다. 동이는 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밤손님을 무시하였다. 그러자 더욱 큰 소리가 담을 넘어왔다. 이리 오라 하지 않느냐. 이리 오너라. 안주인의 오랜 벗이 될 귀인이 왔으니 대문을 활짝 열고 반기지 않고 뭘 하느냐. 이리 오너라.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동이가 상을 내려놓고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대야의 구정물을 받았다. 그리고는 연희에게 건네주었다. 동이가 대문 안쪽으로 서서 문을 열어주었다. 연희는 짓궂은 표정을 하고선 대야를 뒤로 뺀 다음 냅다 끼얹었다. 그러나 구정물은 먼지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어찌나 밤손님의 행동이 날렵하고 가벼웠는지 구정물을 피하고선 이내 대문 안으로 들어서 있었다. 밤손님은 혹여 도포가 젖을세라 이리저리 살피기 바빴다. 허허, 하마터면 도포가 다 젖을 뻔했소이다. 차라리 젖을 걸 그랬나 보. 설마 이런 몰골로 내쫓지는 않을 터. 옷이 마를 동안에 담소나 나눌 것을. 여봐라, 너 다시 들어가 그 대야에 구정물을 받아오너라.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는지 연희는 눈을 끔벅거리며 밤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밤손님이 재미있게 여겨졌는지 몸을 돌려 부엌으로 다시 향하였다. 정말 구정물을 가지러 가는 모양이었다. 연희가 대야를 들고 다시 나오자 밤손님은 두 팔을 벌리고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연희가 동이를 쳐다보았다. 동이는 연희의 행동과 스스럼 없이 농을 뱉는 밤손님으로 인해 작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연희는 대야를 내려놓고 밤손님을 이리저리 훑기 시작하였다. 연희의 행동으로 보아 어디서 마주치긴 한 모양이었다. 연희의 행동에 멋쩍은 밤손님은 얼굴을 뒤로 빼며 입을 열었다. 뭐라는 것이더냐, 민망하구나. 아씨, 뵌 분이 많네요. 서방님, 아니 그러니까 사랑채로 드셨던 날이십니다요.
아씨, 그때 큰 손님이 드셨다고 해서 상을 내갔지 않습니까? 연희의 눈썰미에 감탄을 하였는지 부채를 들어올리며 밤손님이 웃어댔다. 네가 보는 눈이 있구나. 한데 내 안주인은 영 눈이 나쁜 모양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젠 나를 알아보시겠소? 동희는 그제야 밤손님을 알아보고는 가벼운 묵례와 함께 뒤로 물러섰다. 밤손님은 뒤로 물러서는 동희에게로 다가서다 말고는 방으로 직행하였다. 연희는 그 모습이 우스웠던지 깔깔거리며 입을 막았다. 큰 손님이 맨 확실하였다. 태강수 이동이 이해를 갖추지 않았던가. 나이로 따지자면 태강수 이동보다는 어려 보였다. 그렇다면 종친이란 말인가. 동희는 방으로 들면서도 밤손님의 정체가 궁금하였다. 혹시나 자신이 어찌 지내고 있는지 염탐하러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밤손님은 동희의 자리를 차지하고 편하게 앉아 있었다. 동희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혹여나 왕실의 종친이신지요? 그래 보이시오. 아니 왜다. 잘못 찍었소이다. 하하하. 동희는 고개를 돌려 밤손님을 응시하였다. 어쩜 저리도 호방하며 태연스러운지 보고 있자니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오려 하였다. 행색도 옥골 선풍이었다. 살결이 희이고 깨끗하며 고상함이 풍기는 풍채였다. 맑은 두 눈엔 장난기가 그득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천하의 한량이 따로 없어 보였다. 간 밑으로 길게 내려진 구슬하며 값비싼 도포하며 벗어놓은 태사해 또한 그러했다. 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사랑채에서 배웠습니다. 서방님께서 예를 표하고 계셨으니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데 어찌하여 이곳까지 드셨는지요? 혹여 서방님께서 무슨 기별이라도. 내가 태강수 이동의 스승이니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무슨 스승인지 궁금하시오? 내가 태강수 이동에게 뭘 가르쳤는지 듣고 난다면 구정물 세례가 아니라 몽둥이 세례를 받을지도 모르겠소이다. 아직도 옛서방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게요. 그러지 마시오. 내가 가르친 도제이기는 하나 그놈은 안 될 놈이 왜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놈이 스승이라고 하지를 않나. 옛서방을 이놈 저놈이라 하질 않나. 기분이 상하시오? 잘난 것을 가르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 있겠소이까? 아니 그렇소. 내 도제이니 아래 것이나 마찬가지지. 동희는 도통 사내의 언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천진난만한 웃음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빤히 쳐다보는 동희를 향해 밤손님이 입을 열었다. 그리 보지 마시오. 민망하구려. 오늘만 보고 말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오래 볼 터인데 차차 풀어가면 될 터. 우리 벗이나 합시다. 지난번 내 그리 말하지 않았소. 그래도 적적할 터. 이 몸도 외로우니 벗이나 합시다. 이 몸은 누구와 벗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거두어 주셔요. 겸손도 지나치면 보기 흉한 법이요. 내가 한량처럼 보이니 그래서 싫다 하는 게요. 내가 천하의 한량이면 어떻고 빌어먹는 사람이면 어떻소. 또한 종친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소. 외로운 처지끼리 말동무나 하자는데 말이요. 다만 그대에게 거짓은 말하지 않겠소이다. 날 너무 경계하지 마시오. 나쁜 사람은 아니라오. 두고 보면 알 것이 아니겠소. 아니 그렇소. 자신을 욕보일 사람 같지는 않았다. 어딘지 모르게 귀한 듯 그러면서도 풍류랑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밤손님이 동희를 향해 또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술을 즐기시오? 내 값비싼 술을 좀 구해왔소이다.
한잔하시겠소? 여전히 동희는 밤손님을 바라보며 황망해하였다. 자꾸만 흡수시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괴이한 힘의 소유자였다. 굉장히 오랜 벗처럼 밤손님에게선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이 참으로 신통하였다. 밤손님은 생글생글 동희를 보며 웃더니 연희를 불렀다. 밖에 있더냐. 주 한 쌍을 봐오도록 하여라. 여기 안주인이 나로 인해 목이 타시니 어서 봐오도록 하여라. 어디에다 감추고 들어왔는지 밤손님은 부채를 내려놓으며 뒷짐에서 술병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동희 앞에 가져다 대고선 술병을 요리조리 흔들어 보였다. 동희는 아주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밤손님이 또 먼저 말을 이었다. 네, 특별히 준비한 거요. 세상사 모두 잊어버리고 나와 취해봅시다.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외다. 연희가 주 한 쌍을 봐오자 밤손님이 불러세웠다. 내게 구정물을 끼얹으려고 했던 당돌한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연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호되게 꾸중을 당할 것이라 여긴 모양이었다. 연희라고 하옵니다. 연희라, 안주인을 잘 모시도록 하여라. 내 자주들로 여기 안주인이 상한 곳은 없는지, 끼니는 잘 챙기고 있는지, 방은 따숩는지, 잠은 잘 청하고 계시는지 볼 것이니라. 알아듣겠느냐? 연희는 밤손님의 걱정에 기가 살아 입을 함부로 놀렸다. 예, 서방님. 동희가 연희의 말에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서방님이라니 연희네 지금 그게 무슨 망발이더냐? 동희가 살차게 나무라자 밤손님은 여전히 호탕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서방님? 네가 지금 서방님이라고 하였더냐? 이리 되면 오늘 초야를 치러야 하지 않겠소이까? 참으로 기특한 몸종을 두셨소이다. 똥이 왜다? 그래, 앞으로 나를 보거든 서방님이라 불러라. 내 안주인과 욕정을 주고받지는 아니하겠지만 마음으로 정을 줄 것이니 이도 정인이 아니겠느냐. 그리 부르도록 하여라. 연희가 다시금 방긋 웃으며 방을 나서자 동희가 굳어진 얼굴로 밤손님을 주시하였다. 어찌하여 아랫것에게 그런 농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정녕 벗을 삼으려 온 것이 맞으신지요? 그 댁에서 저를 보았으니 그래서 이러시는지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요?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한데 어찌하여 남녀간의 유별함을 아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옵니까? 심통이 나셨구려. 미안하오. 어찌하면 그대가 화를 푸시겠소?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벗을 삼아도 정을 주는 법이거늘. 그래서 마음에 품는 법이거늘. 어찌 그런 벗을 정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자자, 내 술 한 잔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오. 발 떨어지겠소이다. 받지 않으시고 뭘 하시는 게요? 정그로 하면 이 술 가지고 도로 가리까? 먼 길 찾아온 손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리 매정이 내치실게요. 사람이 아닐 것이라. 화가 없음으로 보아 신선임에 분명하였고 형체가 뚜렷한 걸로 보아 도를 통달했음일 것이었다. 그도 아니면 귀신일 것이었다. 마음과는 달리 뻗어지는 팔로 인해 동희는 술잔을 받았다. 서화에 능통한 듯하였다. 학문 또한 높은 듯하였다. 웃음이 경쾌하였다. 말투가 경쾌하였다. 눈빛이 맑고 깊었다. 그리 두텁지도 않은 입술이 야무졌다. 취기가 오르자 밤손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이름이 없소이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니 까마득히 잊어버렸소이다. 밤손님의 얼굴에 어둑하니 그림자가 스쳤다. 이름을 잊어버려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불러주지 아니하여 서글픈 것일까. 동이는 도통 밤손님의 속내를 읽을 길이 없었다. 동이가 비죽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 몸도 이름이 없사옵니다. 출가하여 아비의 집에서 쫓겨났으며 지아비에게 버림받았으니 이름이 있다 한들 못하며 있어도 불러줄 리도 없거니와 차라리 지우고 싶은 마음이지요. 차라리 버리고 싶은 이름이지요. 이 몸도 이름이 없사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했는지도 모르겠사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지어주리까? 어떻소? 새로이 시작하는 게요. 새로이 이름을 갖고 새로이 태어나는 거 왜다. 하나 지어주리까? 동이가 싱긋 웃고 말았다. 어쩌면 저리 천연덕스러울 수 있는지 유순할 수 있는지 신령스럽기까지 하였다. 밤손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하였다. 그러더니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며 동이를 향해 말을 뱉었다. 어우동은 어떻소이까? 지킬 어의 짝우, 옥이나 돌 등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얼똥말이요. 옥처럼 아름다운 짝을 지켜내란 뜻으로 어우동이 어떻소이까? 흠모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번에는 꼭 지켜내란 뜻이요. 그만큼 좋은 것을 오래 하란 말이요. 나를 뜻함이요. 하하하하. 마음에 드시오. 어우동이라. 진즉에 선비님을 만날 것을 그랬습니다. 그랬더라면 어우동이란 이름으로 나를 지켜내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름을 선서받았으니 이번엔 이 몸이 선비님의 이름을 새로 지어드리리까? 아니요, 나는 이름이 없는 게 편하다오. 이름이 있으면 여기저기 네 집 강아지 부르듯 불러댈 것이고 그리 머물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왜다. 한데 왜 자꾸 그대에게 머물고 싶은지 모르겠소. 그대에게서 향이 나오. 무슨 향내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만 나를 이리로 이끈다오. 나를 청풍이라 부르시오. 푸른 바람이란 뜻이요. 바람같이 들어 바람같이 사라지는 날도 있을 거외다. 그러나 먼지를 일으키지는 않으리다. 맑게 왔다 맑게 갈 것이니 그리하시오. 너무 섭섭히 생각도 마시고 지나가는 바람이라 늘 생각하시오. 이렇듯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들어 술벗을 하자고 조를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러하오면 벗이라 하였사옵니다. 어디 사는 뉘신지는 알려주옵소서. 밤손님은 동이의 물음에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입술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동이는 밤손님이 지어준 이름을 다시금 짚어보았다. 어우동이라. 얼똥자는 아비가 지어준 이름과 같은 한자였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동이가 사색에 빠지자 밤손님이 흔들어 깨우듯 말을 꺼냈다. 늦었소이다. 이만 자리를 털어야 할 것 같소.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 집인들 있겠소. 청풍이라 하지 않았소. 나를 많이 알면 그대가 다칠지도 모를 일이요. 이 나이 먹도록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정실에게 오해를 사 망측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소. 아니 그렇소이까. 이만 가리다. 깊은 잠 청하시오. 내 곧 또 들르리다. 청풍이라 말한 밤손님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제 집처럼 대문을 열어젖혔다. 새벽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을 향해 졸린 눈을 비비며 연희가 방에서 나왔다. 아마도 연희는 벽에 귀를 쫑긋 세우고는 애간장을 녹였을 것이었다. 그러다 그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연희는 고개를 삐죽 빼고선 사라지는 청풍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동희가 방에서 술상을 치우자 그제야 연희가 따라 들어와 말을 꺼내었다. 참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요. 어디 사는 뉘댁 자제분이랍니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요. 동행이 있었는데 하면 여태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쇳내가 지켜보았는데 선비님 뒤로 온통 까만 옷으로 변장을 한 사내가 칼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다니까요. 오메, 우리 아씨 정말 팔자가 필요나 봐요. 그런 사내까지 대동해서 다니는 걸 보니 필시 높은 댁 자제가 분명하다니까요. 어찌 그리 성격도 좋으신지. 또 오신대요? 아씨, 언제 오신대요? 내가 어찌 아느냐. 저분이 좋으냐? 네 눈엔 어찌 보이더냐? 좋지요. 좋기만 하겠습니까요? 잘났지요. 지체 높은 양반댁 자제에다 말씀하시는 거 못 봤습니까? 윤이 자르르 흐르는 행색하며 솔직히 서방님보다 훨씬 낫죠 뭘. 훨씬이 뭡니까? 100배, 1000배? 아니 비교도 안 되죠. 아씨는 어떠셔요? 마음에 드시지요? 저런 선비님을 마다할 옆에는 없을 것입니다요. 좋은 분이시더라. 어진 분이시더라. 재미있는 분이시더라. 넌 당돌하기도 하다. 어찌 거기서 서방님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니? 아주 나까지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구나.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게 경고망동하면 나를 어찌 보겠느냐. 예, 아씨. 연희는 흐뭇해하며 주안상을 들고 나섰다. 제1처럼 연희는 아주 좋은 모양이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몇 년 만에 화색이 돌아온 동이가 아니었던가. 청풍이라 하였다. 푸른 바람이었다. 호련히 신선하게 다가와 소나무처럼 푸른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첫 딸기 울고 밤을 새웠음에도 피곤함이 없었다. 오히려 가벼웠다. 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 청풍이 찾아들면 벗으로서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다. 벗이라고 하였다. 벗은 흠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어차피 흠투성이인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리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귀한 댁 자제임은 분명하였고 보아하니 관직엔 욕심이 없는 화조 풍월의 멋스러움을 아는 사람 같았다. 연약하기 그지없었다. 안으면 부서질세라, 흩날릴세라, 꽃이 따로 없었다. 동이 트려는지 푸르스름한 기운이 천지에 깔려 있었다.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몽롱하게 흩뜨려 놓았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풍기는 향내의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여염집 안악들이 서방을 홀리기 위해 차고 다니는 향낭은 아니었다. 가까이서 마주한 얼굴은 사내의 손길 한번 닿지 못한 듯 곧 피려는 꽃봉오리였다. 크고 새까만 눈동자하며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 오뚝하면서도 작은 코, 붉은 입술. 아직도 어우동의 모습과 향내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하였다. 어우동이라. 성종은 자신이 생각하여도 참으로 잘 지은 이름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어우동에게는 함부로 다가설 수 없을 만큼 영묘함이 감싸고 있었다. 같이 하는 내내 지상이 아닌 영이한 곳에 머무르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성종 8년 1477년 원자 용 연산군이 병약하여 중전 윤씨의 심기가 늘 불편하였다. 더군다나 성종의 발길이 뜸해졌으니 더욱 그러했다. 왕자를 생산하고 몸 또한 회복한 지 오래였다. 성종은 여전히 귀인 정씨와 엄씨의 처소에 자주 들었고 그들의 위세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인수대비의 눈총도 마찬가지였다. 왕자를 낳았다고는 하나 약하기만 하였으니 중전윤 씨는 전에 다르게 위축되어 있었다. 중전윤 씨의 어질고 검소하던 성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만 갔다.
성종의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사치가 심해졌고 부궁들과의 대립에 신경질적이다 못해 간혹 괴팍해지기까지 하였다. 융이 피접을 났었다. 예로부터 왕손이 앓으면 법도 있는 집으로 옮겨 병을 낫게 하였는데 한돌이 채 되지도 않은 융이 그러했다. 승정원에서 부인이 후덕한 당상관 몇 집을 골라 올렸었다. 병약한 원자마저 피접을 나서자 중전 윤씨의 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지러웠다. 중전마마, 부부인께서 드셨사옵니다. 그래, 어서 매시어라. 중전 윤씨의 어머니인 부부인 신씨가 교태전으로 들었다. 답답한 속내를 드러낼 곳이 없던 터라 중전 윤씨가 기별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부부인 신씨가 이해를 갖추며 자리에 착석했다. 중전마마, 이 무슨 일이랍니까? 원자 아기씨께서는 어찌 지내신다 하옵니까? 어디 미령하신 곳은 없으신지요?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덕이 높은 분 아니십니까? 춥고 따스함을 잘 조절하니 젖도 잘 드신다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중전윤 씨가 말을 끊자 부부인 신 씨가 눈짓을 보내왔다. 잠시 후 중전윤 씨가 김상궁을 물리었다. 물러나는 김상궁을 바라보다 부부인 신 씨가 입을 열었다. 마마, 어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영 효험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전하의 용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 하여 그것들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요망한 것들이 언젠가는 원자와 나를 해할 것입니다. 언젠가 부부인 신씨가 마초라는 풀을 먹고 자란 나비를 말려 그것을 차고 다니면 지아비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여 구해다 준 적이 있었다. 어디 그것뿐이었겠는가. 봄에 규접하는 뱀을 잡아 가루로 만들어 먹게 하는 등 민간요법을 일러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간혹 성종이 발걸음을 하곤 하였으나 담소만 나누다 일어설 뿐이었다. 교태전에서 함께 침수를 들었던 기억마저 가물거렸다. 부부인 신씨가 주위를 신중히 살피며 다가왔다. 중전마마, 그 유망한 것들은 필시 그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키셔야지요. 이 자리를 지키셔야 원자기 씨와 마마가 사시옵니다. 마마, 이리 가까이. 부부인 신씨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리고는 중전 윤씨의 귀에 손을 가져다 대고 소곤거렸다. 부부인 신씨의 말을 전해 듣던 중전 윤씨의 동공이 팽창하며 입이 자연스레 벌어졌다. 그것은 경악스러움이었다. 어머니, 그것을 어찌, 그것을 하더라도 어찌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디서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그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마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문초를 당하더라도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옵니다. 하면 방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머니나 저나 죽은 목숨입니다. 심려치 마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마는 그저 전하의 마음을 되찾는 길에만 힘을 쓰세요. 그것을 그 유망한 것들이 다니는 길목에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보자기에 조금씩 싸서 가져올 것이니 3월에게 일러 묻으라고 하십시오. 열어보지 않고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을 밟고 다니면 생명이 끊긴다 하였사옵니다. 마마께서도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닐진데 온전하겠습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옵소서. 송장방사였다. 죽은 사람의 뼈를 해할 사람의 길목에 묻어두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그것을 밟고 다니는 이가 죽는다는 속설이었다. 무섭기도 하였지만 당장은 입지를 굳혀야 했다. 원자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성종의 사랑이
필요했다. 귀인 정씨와 엄씨가 없어진다면 다시 찾아들 사랑이었다. 국모의 자리에 오르면 무얼 하겠는가. 지아비의 사랑을 여러 개로 쪼개어 가져야 함을 중전윤 씨는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사악함의 유혹으로 인해 미칠 지경이었다. 언젠가 성종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꽃단장을 하였었다. 조금은 짙은 분에 연지에 머리에 나비 떨잠과 진주 떨잠하며 당이는 어떠하였는가. 붉은 비단에 금박이 화려하게 박힌 것을 입고 있었다. 어쩐 일인지 문우를 핑계로 들었던 귀인 정씨가 중전을 보고선 그 길로 인수대비전으로 들었다. 한나라의 국모이건을 인수대비는 중전 윤씨의 채통을 깎아내렸다. 자신을 청등 홍가의 기생이냐며 빗대었다. 어차피 성종의 생모인 인수대비와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인수대비를 부추기는 귀인 정씨와 엄씨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른 아침 마당을 쓸던 연희가 부엌으로 묵직한 자루를 들고 들어섰다. 그것은 하얀 쌀이었다. 하얀 백미는 높은 대문 너머로 부끄러운 듯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더욱 빛이 났다. 연희는 웬 횡재냐며 자루의 쌀을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푸기 시작했다. 연희야, 그것은 손대지 마라. 누가 두고 간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다른 이가 잠시 맡긴 것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아침에 어느 미친놈이 이걸 남의 대문 앞에 놓고 사라졌겠습니까? 필시 이것은 아시드시라고 놓고 간 것임에 틀림없다니까요. 그런 것이라면 더욱 손을 대선 안 되지 않겠느냐. 이유 없이 비싼 쌀밥을 받아먹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냥 대문 밖에 도로 놓아두고 오너라. 지난번 선비님께서 가져다 놓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련님이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씨는 걱정도 팔자입니다. 그냥 드시면 될 것을. 얼른 아침 지어드릴 테니까 같이 드셔요. 어우동이 말릴 겨를도 없이 연희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 쌀을 씻고 있었다. 하얀 쌀뜨물이 청풍 선비의 피부를 떠올리게 하였다. 어우동이 피식 웃으며 고마움을 대신했다. 하지만 다시 들르면 당부를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달리 주는 것이 없었으니 받을 이유가 없었다. 괜한 부담은 싫었다. 배불리 밥을 먹은 연희가 바느질 감을 잡는 어우동의 손을 저지하며 나섰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씨, 오늘 장터나 가요. 쇳내도 몸이 근질근질하니 미치겠어요. 날도 좋으니 나가요.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선비님 납시면 드릴 술도 사오고. 어떠세요? 겹겹이 대문으로 갇힌 것도 아니고 여러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숨 좀 쉬고 살아요. 아씨, 나가요. 나가자니까요. 알았다. 너도 참. 어우동은 화창한 날씨에 맞춰 푸른빛이 살짝 도는 생명주 저고리를 남색 치마에 둘러입었다.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나는 소리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어우동은 쓰개 치마를 팔에 올리고 방을 나섰다. 연희도 오랜만에 외출에 설레는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에 서 있었다. 대문을 나서 쓰개 치마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자 연희는 햇살이 좋다며 장난을 쳤다. 어우동이 쓴 쓰개 치마를 잡아당겨 어깨로 내려오게도 하였다. 어우동의 고운 얼굴이 햇살을 받아 더욱 미려했다. 어우동과 연희는 사내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둘 다 미색이 출중했으니 오죽하랴. 뽀얀 살색에 아름다우면서도 고귀함이 묻어났고 몸종인 연희 또한 인물이 빼어났으니 넋을놓은 사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끝내 어우동은 무사내들의 시선이 따갑고 어색하여 쓰개 치마를 도로 썼다. 연희의 말대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우동은 연희를 시켜 술을 사게 하고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저작거리에서부터 누군가가 미행을 하고 있었다. 집이 가까워지자
뛰다시피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숨이 가빴다. 미행을 하던 사내가 대문 밖에서 헛기침을 해대며 서성이는 듯하였다. 연희야, 안 되겠구나. 네가 나가서 어서 물러가라 전하여라. 남새스럽구나. 예, 아씨.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우동이 방으로 들었다. 연희가 대문을 힘껏 열어젖히자 사내는 흠칫 놀라는 듯하였다. 연희는 고개를 빳빳이 지켜 세우고는 사내를 향해 대들었다. 뉘시오? 뉘신데 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는 게요? 보아하니 아래 것 같은데 건방지기 짝이 없구나. 나는 오종년이라고 한다. 네 주인이더냐? 그러하운데 무슨 일입니까요? 여전히 연희는 당당하였다. 선비는 인물이 추하지도 않았거니와 천하지도 않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버럭 건방이 어쩌고 소리를 내지른 탓도 있으리라. 청풍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차하면 청풍에게 고여바쳐 혼쭐을 내줄 요령도 들었다. 오종년이라고 말한 선비가 연희를 향해 다시 물었다. 관아에서 새로 뽑은 관기더냐?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보고자 하니 말을 전하여라. 연희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다. 연희는 콧방귀와 동시에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아씨가 그런 천한 기생으로 보인답니까? 보는 애 뭐밖에 안 보인다고 썩 물러가시오. 옷을 탈탈 털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문을 여는 연희를 오종년이 붙잡았다. 기생이 아니더냐? 그럼 수절하는 몸이더냐? 저리 고운 사람이었지. 네, 너를 종종 보아야겠다.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주인과 연통을 넣어줄 수 있겠느냐? 됐습니다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내가 나몰았다고 화가 났더냐? 미안하다. 네 주인 이름이 무엇이더냐? 말을 좀 전해다오. 네 주인으로 인해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래 주겠느냐? 연희가 싸늘하게 돌아서서는 대문을 소리나게 닫았다. 화가 나긴 하였어도 약을 올려주는 것이 은근히 재미있었다. 연희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상사병을 앓든 말든 제 알 바가 아니었다. 상사병을 앓는다면 더욱 고소할 노릇이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밤이 깊은 걸로 보아 청풍은 찾아들지 않을 듯하였다. 벌써 닷새가 지났다. 어리석은 사내들의 언약을 믿다니 어우동은 자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다. 기이한 일이었다. 태강수 이동의 집에 머무를 때에도 이토록 기다려본 적은 없었다. 어디 사는 뉘댁 자제이며 신분을 알았더라면 이리 애가 타도록 기다려지진 않았을 터였다. 실체를 모르며 바람처럼 찾아들어와 바람처럼 사라지니 궁금함은 조바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참말 귀신과 벗을 삼았더란 말인가. 어우동은 쉬 잠자리에 들지 못하였다. 다음 날 늦게 청풍이 찾아들었다. 여전히 한량 차림의 청풍이었다. 짙은 빛휘색이 도는 청색 도포엔 옷감 자체의 무늬가 멋을 더하고 있었다. 가슴 아래로 내려온 화려한 비단술이 찰랑거렸다. 청풍은 부채를 내려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를 많이 기다리신 모양이구려. 그대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하는 일 없이 유유히 떠들다 보니 길이 늦었소이다. 내 들어오다 연희의 말을 듣자 하니 술을 준비해 두었다 하더이다. 그럼 오늘은 그대가 주는 술로 근사하게 취해봅시다. 연희가 주안상을 차려 들어왔고 청풍은 목이 말랐는지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어우동은 청풍을 신비로운 듯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어딜 다니셨는지요? 참으로 선비님이 부럽습니다. 어디가 좋았습니까? 어디 팔도천지 좋지 않은 곳이 있겠소이까?
그대의 집을 나서 북악산으로 걸음을 옮겼더이다. 낙낙장송들이 어찌나 빼어나든지 그것들에게 붙잡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오. 이리 말하면 섭섭하겠지요. 경관이 가관이더이다.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가시겠소? 가까운 곳을 다녀왔으니 망정이지 그리하지 않았다면 그대의 속을 많이 태웠을게요. 아마도 앞으로 그런 날이 더 많을 거외다. 혹여 그대는 어디 마음에 둔 곳이라도 있소? 만폭대에 가보고 싶습니다. 우뚝 솟은 큰 바위가 기암이라 하다이다. 아래쪽으로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은선폭포와 묘양산 팔담으로 알려진 소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맑고 고우면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 하겠습니까? 이 몸, 귀와 눈에선 폭포의 물줄기가 빛을 내며 떨어지는 것이 들리고 보이는 듯 하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묘양천도 보고 싶사옵니다. 묘양천을 끼고 산세가 참으로 아름답다 들었습니다. 사모하는 님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옵니다. 만폭대라 함은 평안북도 묘향산 만폭동에 자리한 기암이었다. 장관이라 하였다. 어우동은 은선폭포에도 꼭 들러보고 싶었다. 청풍에게 그곳을 말하긴 하였지만 은선폭포로 향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방정맞은 생각마저 들었다. 자꾸만 누군가가 은선폭포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키게 하는 곳이었다. 꼭 한번 사모하는 임과 가보고 싶었다. 어우동이 묘한 미소를 띠며 사색에 빠지자 정풍이 생각의 뒤를 이었다. 만폭대라. 내 쉽게 약조는 할 수 없겠소이다. 하나 같이 동행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소. 기약이 없는 약조라오. 언제 나서게 될지는 나도 모르니 말이오. 참, 내가 잊어먹은 게 있소이다. 지필목을 가져오시오. 그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선 그냥 갔소이다. 벌써 이놈이 주랭랑을 놓았을까 10년가 되었다오. 떡하니 족자에다 가두어 놓아야 하겠소이다. 달아나지 않도록 말이오. 어우동이 조용히 웃으며 구석에 놓인 지필목을 대령하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묵을 돌려갈았다. 청풍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묵향을 느끼는 듯하였다. 이어 청풍이 붓을 들고는 어우동의 이름 석자와 함께 그 밑으로 한시를 써내려갔다. 일필휘지라. 청풍의 글은 힘차고 시원스러웠다. 무녀하사 서벽산 소이 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청풍은 도포자락을 걷었던 팔을 내리며 붓을 치웠다. 어우동은 청풍의 힘찬 필체를 보고 진심 어린 감탄을 자아냈다. 어찌 이리도 그래 힘이 있으면서 우아하고 우아하면서도 특이합니까? 날이 그를 보고 있자니 안평대군의 조맹부채를 보는 듯하옵니다.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하시다니 안평대군을 아시오? 그분은 못하는 게 없지 않소. 그런 훌륭한 분에게 한낱 나 같은 위인을 비교해서 되겠소이까? 안평대군은 시문, 그림, 가야금에도 능하고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로 손꼽히는 분이 아니오. 그대의 칭송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하오. 이 시를 아시오? 어우동이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으로 시를 음미하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풍을 향해 새가 되어 노래하였다. 이백의 산중문답이 아니옵니까? 묻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흘러가나니 별천지 따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네.
맞는지요? 그대는 모르는 게 무엇이오? 참으로 영민하지 않소이까? 아름답기는 지상에 따를 리가 없고 영특함도 따를 아녀자가 없으니 내가 벗을 삼아도 아주 귀하고 고운 분을 삼았구려. 내가 200의 시를 쓴 이유가 뭔지 아시오? 자문자답으로 풀이하여 감상을 해보시구려. 산중 생활에 대해 스스로 물으니 세속과 완전히 결별했음을 확인하고 웃고 대답을 안 하는 마음 한가로우니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의지를 하찮게 여겼고 복숭아꽃 시냇물로 아득히 흘러가니 무릉도 원을 뜻함이요. 정녕 별천지라 인간의 세계가 아니로다. 속세를 벗어나 신선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니겠소.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이백과 같이 신선처럼 지내시구려. 지나온 모진 풍파 훌훌 벗어던지고 꽃처럼 나비처럼 피고 싶을 때 피어나고 날고 싶을 때 떠나시오. 내 뜻 알아듣겠소이까? 왜 여기 이러고 홀로 지내나 씨름하지 말고 지천에 꽃이 피면 꽃놀이도 가고 팔자 타령할 시간 있으면 이 벗에게 마음을 쏟고 그리 살란 말이외다. 숨지 마시오. 내 알기론 그대는 그 어떠한 죄도 없소이다. 그러니 피하지도 마시오. 숨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소이까? 나으리. 어우동이 청풍의 깊은 속내에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크고 고운 눈망울이 흔들리며 기어코 구슬을 떨어뜨리자 청풍은 고개를 돌려 한숨을 위장해 큰 숨을 내쉬었다. 청풍은 팔을 뻗어 어우동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구슬을 훔쳤다. 그 손은 따스했다. 부드러웠다. 순간 어우동은 청풍이야말로 그리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았다.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청풍의 눈빛 또한 빛이 났기 때문이었다. 어우동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청풍의 손을 뿌리쳤다. 왜 그러시오? 이리오. 괜찮소이다. 그대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오. 눈물을 흘린 터라 목이 마를 터이니 한 잔 받으시구려. 그리 또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왔다. 청풍 앞에서는 마음껏 웃을 수가 있었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은 의미를 잃었다. 청풍은 개구장이 같았다. 어우동의 마음을 슬프게도 만들었고 금세 즐겁게도 만들었다. 청풍이 문을 힐끔거리는 걸로 보아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모양이었다. 난처한 기색이 가득하였다. 어우동은 청풍이 자신으로 인해 무거워지지 않도록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청풍이 팔을 내저었다. 앉으시오.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은 다가왔으나 아직은 아니오. 실은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이러고 있는 게요. 나는 고작 작은 성이라고 하나 그대의 입장으로 본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지라. 그것이 무엇이온지요? 나리께서 그리하시니 벌써부터 걱정이 옵니다. 괴념치 마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주시어요. 별리의 것이 아니라면 괜찮사옵니다. 청풍은 주춤거리더니 길게 내려진 소매자락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었다. 그것은 놀이개였다. 진귀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궁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삼작 놀이개였다. 반가에서는 원삼 등의 예복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값나는 물건이었다. 마음에 드시냐고 묻지는 않을 것이요. 그대에게 주는 것이긴 하나 치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요. 이걸 연희에게 일러 내다 팔도록 하오. 그럼 당분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미안하오. 그대에게 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구려. 이런 것밖에. 그것은 홍남황의 동다회로
도리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나비매듭을 맺고 있었다. 그것들은 간격을 잘 맞추어 색실, 금실 가락지를 끼웠고 낙지발수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위로 나비 모양의 은칠보, 산호가지, 밀화불수, 백옥 나비 한 쌍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형용하지 못할 만큼 정교한 조형미를 뽐내고 있었다. 어우동은 선뜻 노리개를 받지 못하고 청풍을 쳐다보았다. 나리, 이건 제게 과분한 것이옵니다. 이건 받지 못하겠나이다. 좀 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소이까? 그대의 의복에 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다 팔라고 말이오. 달리 드릴 것도 없으니 받으시오. 몰래 훔친 물건이 아니니 그런 것이라면 심려하지 마시오.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단 말씀이오? 섭섭하오. 이 새벽에 밤니스를 피하게 해주고 밤을 지새우게 말벗을 해주는데 이 정도로는 모자라오. 그래서 미안하오. 그것이 아니오라. 정말 모를 뿐이십니다. 나으리는 정말 모를 뿐이시옵니다. 실은 어머님의 함에서 몰래 훔쳤소이다. 이제 됐소이까? 내 어머님은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니 없어져도 모르실게요. 전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 여기 또 있었구려. 너무 늦었소이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붙잡아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그만 가봐야겠소. 또 오리다. 그땐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이나 해두시구려. 매번 이리 술을 권하면 그대 몸이 상하지 않겠소. 나오지 마시오. 청풍은 부채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은 걸로 보아 마지막은 아닌 듯하였다. 말투에 흔들림이 없었으니 마지막은 아닌 듯하였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은 아닌 듯하였다.